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목차 없이 일련의 조약들 그리고 우리 대한제국의 대응 등을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워볼 사건은 1904년부터 5년까지 약 1년 동안 전개가 되었던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인 러일 전쟁입니다. 삼국간섭 그리고 아간 파천 이후에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는데요. 러일 전쟁 발발 직전에는 대한제국이 국외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함에 따라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러일 전쟁 발발 이후에 어떤 조약이 체결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제국이 국외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1904년에 이 한일의정서가 체결되게 됩니다. 이 한일의정서는 러일 전쟁을 빌미로 체결이 되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일본이 군사 전략상에 필요한 지역을 점령할 수 있답니다.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이 전쟁에서 일본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대한제국 내에 전쟁에 유리한 지점을 일본이 가져가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의정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한제국이 위험해지면 일본이 도와주겠다. 대신 대한제국은 이에 협조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문구가 핵심 내용인데요. 대일본 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에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1904년 체결이 된 한일의정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었고 또 어떤 조약이 체결되었는가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유리한 전세를 형성하게 되니까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본이 지정한 이 고문들을 대한제국이 파견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 내용인데요. 여기서 고문이라고 하면 충고를 해주는, 자문을 해주는 문신, 문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 일본인 재정 고문 1명 바로 이 메가타를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 메가타는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 때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외교 고문으로서 미국인이었던 이 스티븐스 좀 친일적이었던 스티븐스를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 스티븐스는 나중에 장기난 전명훈에게 사살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도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이 고문들을 일본이 대한제국에 파견함에 따라 일본이 고문을 통해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하게 되고 이른바 이 고문 정치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1차 한일협약의 세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초청한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에 초빙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에 따라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대한제국에 들어오고요. 제2조에 보면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외부에서 초빙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에 따라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가 우리 대한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1차 한일협약의 상황 이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거의 확실화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제국을 지배하기 위해 국제적인 동의와 이런 승인을 얻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1905년 7월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비밀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그 비밀 조약이 바로 일본인 가스라와
자, 미국인 테프트 사이에서 체결이 된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가고요.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러일 전쟁 후에 한국은 일본이 지배하겠다. 서로 식민 지배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가스라는 일본 총리가 되고 테프트는 미국 대통령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1905년 8월에 영국과 일본 사이에서 제2차 영일 동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1902년에 제1차 영일 동맹도인데 이 부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1905년에 제2차 영일 동맹에 따라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 군사 및 경제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가진다. 대한제국은 일본이 지배하고요. 또 영국이 인도 지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승리를 영국이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일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재에 의해 미국의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이 러일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1905년 9월에 체결되게 됩니다. 당연히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이 예상을 깨고 이겼으니까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우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듯 일본이 한국 지배에 대해서 미국, 영국, 러시아의 동의와 승인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일본이 드디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시퍼런 이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이후의 과정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아까도 설명을 했던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 제2차 영일 동맹으로 영국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게 되고 결국 1905년에는 그 유명한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을사조약 또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늑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강제에 의해서 강제로 좀 무력으로 이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종의 승인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을사오적의 승인만 동의를 받고 이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그러면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제국의 이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한 국가에 외교권이 없다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말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일본아 내가 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해도 되겠니? 또는 대신 전해줄래? 상당히 조금은 국가로 따지면 국권이 침탈되는 그런 사례가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이고 이것이 을사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대한제국 내에 이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 초대 통감에는 그 유명한 이등방문 즉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나중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에 안중근에게 사살되는데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을사늑약에 따라 이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른바 통감정치가 이후에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을사늑약의 세부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국제적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여기서는 외교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교 그 이상의 내정을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을사늑약의 내용을 봤는데요. 이 을사늑약에는 을사오적의 잘못도 있지만 고종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거는 쌤이 교실 수업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우리 대한제국의 저항과 대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지연이 이 황성신문 등에 바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이런 논설로 썼던 바로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하게 됩니다.
바로 시일야 방성대고의 뜻은 한밤에 소리내며 크게 운다라는 뜻의 있음에 따라 을사늑약의 슬픔을 이 논설에다가 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장지현은 친일파로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민씨 세력이었던 민영환이 수치스럽다. 그리고 또 후대에 이 일을 부탁하겠다는 에 따라 민영환이 자결을 하게 됩니다. 민영환은 이모군란 때 맞아 죽었던 민겨모의 아들이었는데요.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은 시장을 철수하는 철시운동을 전개했고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저항을 했으며 또 의병운동이라 할 수 있는 을사의병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1905년부터 전개되게 되는데 이 의병의 내용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대응도 나타나게 됩니다. 고종이 뒤늦게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깨달으셨는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바로 이 헤이그 특사를 1907년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런 세 분이 이 고종의 명을 받고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돼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파견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본과 영국 등의 방해로 이분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큰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고종은 1907년에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 명분은 바로 을사늑약이었습니다. 을사늑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헤이그에 특별 외교 사절단을 보냈기 때문에 일본이 말하기를 고종 이거는 명백히 조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결국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1907년에 강제 퇴위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리의병이 전개되는 것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을사늑약 저항 이후에 일본이 또 우리의 손발을 어떻게 잘라나가는가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907년 고종 강제 퇴위 이후 체결이 된 한일 신협약입니다. 같은 말로 정미 7조약 하기도 하고요.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종 강제 퇴위 이후에 체결이 된 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감의 내정 간섭 권한이 법적으로 강화되고요. 그리고 또 일본인을 각 기관 부서의 넘버 2 할 수 있는 이 차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차관의 뜻은 돈을 빌려온다 이런 뜻이 있지만 장관 다음에 넘버 2 바로 차관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기관에 일본인 넘버 2의 차관이 전체적인 조약 과정에서 체결되고 이에 따라 이른바 차관 정치가 한일 신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한일 신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의 비밀 각서를 통해 경비를 절약하겠다는 명목으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일 신협약의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는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외교뿐만 아니라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까지 법적으로 통감이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고요. 제4조에 보면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에 의해 이를 집행할 것, 인사권도 통감이 가져가네요. 제5조에 보면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이에 따라서 일본인 차관이 우리나라 각 기관 부서에 임명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일 신협약 이후에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9년 기유연에는 기유각서에 따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박탈하고요. 또 1910년 8월에는 결국 이 한국 병합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조약의 배경은 친일 단체였던 이 일진회가 부추겨서 합병 여론을 조성했고요. 이 일진회는 을사늑약 체결에도 좀 기여를 한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 1910년 6월에는 대한제국의 경찰권이 박탈됨에 따라 결국 이 한국병합조약이 헌병의 그런 감시 아래 체결되게 되는데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가 조인함에 따라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과정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항일 의병운동과 의거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